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죠. 바로 전세 사기인데요. 최근 경북에서 전세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경북에서 전세 사기범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범죄 유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서 128명을 검거하고 네. 11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 범죄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요.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체결해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가 41명, 한 32%죠. 가장 많았고요. 이어 불법 중개가 41명, 네. 32%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서 보증금을 편취한 무관한 계약이 27명, 21.1%입니다. 네. 그 순이고요. 권리관계를 고지한 9명, 7.0%, 허위고지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7명, 5.5%, 또 위임 범위를 초과 계약한 3명, 2.3%도 검거되었습니다. 네. 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45명인데요. 피해 금액이 참 불행히도 10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서울과 우리 지역은 좀 다른데요. 경제 규모가 우리 지역은 좀 작고 또 소득 수준도 낮아서 단순히 104억이라고 보기에는 그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실질 네. 피해가 크다 볼 수 있고요.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77명, 53.1%고요.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는 36명, 24.8%입니다. 네. 또 1억 원에서 2억 원은 29명, 20%죠. 2억 원 초과는 3명, 2.1% 집계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천만 원 이하가 한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 이게 우리 지역의 전세가 대충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수도권과 다르고 네. 또 그 지점에서 중산층과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다 이 정도 전세를 설정하거든요. 네.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그래서 결국 이 피해가 어떤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초년생이거나 또 돈이 많지 않은 네. 좀 그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좀 타격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집중되는 그 층이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30대가 43명, 29.7%로 가장 많고요. 40대 31명, 21.4%, 50대 20명, 13.8%, 20대 16명, 11%, 60대 9명, 6.2%인데요. 이 30대가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네. 요즘 이제 성인이 되어도 이제 캥거루 생활을 좀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직장도 구해야죠, 군대도 갔다 와야 되죠, 이런데요. 또 돈 네. 모으려고 부모 밑에 살면서 전세 자금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게 한 30대에 나갑니다. 결혼도 네. 하고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모아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해서 하는 상황에 사기를 많이 당해서 30대가 제일 많죠. 게다가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후에 초년생인 청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셔서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이었죠. 안동과 예천에서도 원룸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임대업자가 구속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말이었는데요. 안동과 예천의 원룸 건물 3채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네.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구속된 게 있습니다. 김 씨는 주로 사회초년생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뭐 실제보다 축소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세입자 36명의 보증금 1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는 이제 혐의 단계고 당사자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뭐 보도에 의하면은 가로챈 보증금은 가상화폐 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에 쓰인 걸로 이제 이렇게 나오곤 있습니다.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피해 이제 대상층이 좀 청년층, 신혼부부 네. 또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약자층이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피해 현황과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워낙 좀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또 법률적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발생하고 있는 계층을 보면요. 네.
이제 청년층 신혼부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경험이 없고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할 때 다 믿고 이제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밀히 따져보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작용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하는 이제 그 어디서 발생하냐 보면요. 네. 아파트 이런 곳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아.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같으면 어느 정도 이제 물건도 많고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가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하다 또는 과다하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같으면 다 이제 건물 형태가 다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해서 이게 시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적정한 전세가가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죠. 네. 같은 원룸 옆에 있어도 구조가 다르고 평수가 다르고 또 뭐 어떻게 해가 드느냐 마냐 이런 거에 맞아요. 따라서 정확한 시가를 모를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 믿고 가서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게 이 신축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같으면은 정확한 시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주택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이제 대출을 내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할 때도 다른 주택 같으면 주변에 비교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로 지었고 뭐 색깔도 다르고 하니까 사실 감정평가가 쉽게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과다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 감정평가가 뭐 한 1억이다 되면 그러면 한 6, 7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데 알고 보면 감정평가가 조금 부정확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죠. 결국은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 이제 집중되는 이유가 정확한 시가 정보가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몇 프로 정도 전세로 되는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말과 어떤 추측에 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한국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고 저는 네.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전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부동산 매매가에 전세가가 근접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이걸 더 높게 됩니다. 네. 뭐냐면 그럼 결국 전세가가 왜 이렇게 높게 형성되느냐. 보통 5, 60% 형성되는데 어떤 거는 80%, 90%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전세 주택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주택 경매 대금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전세가가 높으니까 경매해도 깡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전세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서브프라임이랑 무슨 관계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한 거는 이제 비우량 대출이죠. 프라임 단계가 있고 서브프라임이 있는데 네.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저소득층이 많았습니다. 그때 주택 대금, 주택 시가의 90% 거의 100% 가까이 대출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어떤 대출을 해주는 게 자꾸 올라가겠죠. 네. 마찬가지로 전세도 이제 우리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DSR, LTV 뭐 이런 규제가 있어서 일정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대출은 이제 저소득층 이제 주택 마련이라는 어떤 공익적 목적 때문에 제한을 많이 안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돼서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가가 결국 높아지고 건물 시가에 이제 비슷해졌는데 이게 뻥 터져버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출의 유동성이 전세 시장으로 많이 가면서 이제 전세가가 건물 시가에 근접해지면서 갔고 그래서 이게 터진 측면도 있다. 그래서 미국처럼 당국도 결국 주택 매매 대금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네. 제한을 뒀지만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대출 제한을 안 두고 계속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부동산 침체와 맞닥뜨려서 뻥 터진 게 우리나라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이 그때도 건물 조금 내려가 뻥뻥 터졌거든요. 네. 그거 마치 이렇게 터진 어떤 경제적 원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좀 종합해 보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주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또 시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올해 5월이었죠. 이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 법안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은 뭐 대출 지원이라든지 뭐 수사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은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효성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런 사태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건을 막는 거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는 이제
큰 관련은 없고요. 아. 제가 볼 때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주로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물론 거기에서 오래 살거나 우선 매수권을 가지거나 네. 또는 저리 융자를 받거나 이런 것도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야당 측에서는 이것까지 요구를 했고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제 좀 형평성 관련으로 해서 이걸 거부해서 결국 법안에는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효성은 전세 대금을 돌려받는 건데 못 받는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은 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전세 문제가 임대차 3법 때문에 불거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임대차 3법이란 게 뭐 상가 임대차에 대한 법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법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말해서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당초에는 그 의무 임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임대 같으면은 2년이었고 상가 임대 같으면 좀 그보다는 좀 길었지만 하여튼 이거를 기간을 좀 늘렸었죠. 네. 그래서 좀 임차인이 좀 더 항구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이제 2년에서 4년이 되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이 이제 맺는 계약들은 한 번 들어오면은 결국 오래 있어야 되니까 네. 보증금을 많이 해서 받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세 사기가 여기와 관련이 있냐?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왜냐하면 상가 임대차 보증법이나 네. 상가 임대차법, 그 주택 임대차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도 당연히 이제 그 기간을 이제 확보를 해두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높여받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 당연히 그렇게 받겠죠. 네. 그런데 그때는 이러한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물론 양당 간에 이제 또 정쟁적으로 민주당에서 너희들이 이랬으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제 사견으로는 이런 문제는 이제 3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좀 이 전세금이 어떤 정상 수준보다 시가에 근접한 현상.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시장이 여러 가지 뭐 내외적 요인은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겠죠. 주택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럼 전세하고 비슷하거나 낮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이 후임 임차인이죠. 우리가 보통 전세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1억에 전세를 줬어요. 네. 그러면 뒷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받아서 주는 게 전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세가 경기가 안 좋아 내려가다 보니까 1억을 받았는데 뒷사람은 7천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천이 비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건물 가격도 내려가니까 못 줬을 때 경매를 붙여도 이제 견물해도 건물이 깡통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반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직접적인 이런 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전반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은 침체할 수 있습니다. 뭐 2007년도 그랬고 국제적인 원인도 있고 항상 이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좀 거시적으로 전세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졌을 때는 연착륙을 시도해서 조금 낮게 하도록 대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걸 못 세워서 결국은 활활 올랐을 때 뻥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오히려 정부가 좀 포퓰리즘적으로 그걸 놔둬버려서 이런까지 발생하지 않느냐. 물론 그에 편승해서 이제 사기범들이 이제 활동한 것도 있겠죠. 네. 그런 원인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살펴봤듯이 현재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좀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처벌 수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전세 사기란 용어가 최근 들어서 많이 회자되고 있고 네. 또 사회적 해악성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쪽에는 좀 보수적이어서 사회적 네. 논의가 있고 그걸 반영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 쪽에는 법에 의해서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시각에 따르면 법조계가 기존의 어떤 판례와든지 관행에 해온 처벌이 약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법조계가 이제 어떤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이 그대로 있는데 처벌만 강하게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상향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되겠지만 네. 국회가 저렇게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많이 바쁘실 거예요. 네. 뭐 여러 해 논란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느라 이 법 개정은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 보고 자꾸 처벌만 강화하라.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 법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논의를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같은 네. 액수라도 사기마다 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농작물 절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에 깨널어 놓은 거라든지 고추 말라 놓은 거 네. 이런 거를 도둑질 해갔을 때는 보통은 절도죄 같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합니다. 그래 농산물 같으면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한 배경 때문에 농산물은 좀 더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무 관행이 되었는데요. 네. 그 시골에서 뭐 두릅 훔쳐가고 마늘 훔쳐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액수에 비해서 좀 더 구속되고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 사기 같으면은 현재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인생 근거를 흔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참 차곡차곡 모아서 그래도 한 5천 마련해서 전세 넣었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 그 삶이 흔들리는 거라서 이런 배경을 좀 더 법조계가 받아들인다면 농산물 절도처럼 좀 더 네.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법조계 특성상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청자분들이 전세를 계약할 때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설마 나가 그러겠느냐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꼭 발생을 합니다. 1000명 중에 1명 발생했는데 그게 나가 되더라고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시세가 불분명한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를 모르니까 전세가 얼마인지 적당히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설사 이제 이것을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전세를 들고 이제 주인 허락이 없어도 일방적인 어떤 그 의사에 의해서 보증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보증보험을 어떻게 들 것이냐? 그 검색창에 보증보험, 그 보증금, 보증보험 치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전세 사기 현황과 대책을 쭉 짚어봤는데요. 이 끝으로 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점은 전제를 하고요. 전세 문제가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권리관계 분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 건물에 뭐 근저당, 뭐 가압류 이렇게 쭉 있을 때 일반인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법률 비전문가의 말만 듣고 계약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가 관련해서 잘 모른다는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건데요. 결국은 그 부동산 계약 시에 변호사가 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보고 이 권리 분석해 보니까 안전하다든지 아니다든지 이러한 의견을 좀 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네. 두 번째 시세 문제입니다. 주로 지금 시세로 이용되는 것은 뭐 이렇게 검색창 검색에서 뭐 시세 뜨는 거, 네. 그다음에 공시지가, 뭐 실거래가 이런 건데요. 네. 이거는 주로 유효한 게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신축 원룸 다세대 주택 또는 유사한 어떤 형태의 주택이 없는 이런 다세대 주택 원룸은 사실 유사 시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도 그 정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이 전세 보증금의 상한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좀 적절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처럼 좀 세세히 설정을 해놓고 그럼 계약할 때 그것만 열람하면 아 여기는 이 정도니까 내가 하면 되겠구나 이런 좀 기준을 정부가 좀 공식적으로 마련하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전세 사기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